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는 안변입니다. 이제 성범죄가 발생하면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죄를 꼭 좀 받아달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치열하게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큰 이슈다 보니 상호 간의 진술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관적인지, 또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는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고 또 논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를 시인한다, 이런 분들도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으시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자책도 되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상대 피해자 분들이 겪고 계신 이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오늘 영상은 이와 같이 혐의를 시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여나 이 피해를 겪고 계신 분, 그 지인분들 중에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에는 이 영상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분들 중에 조언을 구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사의 약식 기소에는 벌금형을, 통상 정식 기소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처벌에서 감경을 이루는 요소들을 감경 요소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는 상대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 영상들을 통해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자세로 합의를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새롭게 바뀐 공탁 제도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공탁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드리자면, 이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라는 개념,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개념,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언제 어떻게, 또 중요한 이 금액적인 측면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참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지는 알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의 합의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합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방법 등을 판단하시기에 앞서서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고려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합의 과정이나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통상 성범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위별로 구분을 하면 가장 먼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강제추행죄가 있고요. 이 강제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 강간, 이런 과정에서 상대가 상처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 유형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혐의가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위적인 측면입니다. 이 상대와는 업무상 관계인지, 또 혹은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또 뭐 장애인은 아닌지, 친족 관계에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유형보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굉장히 처벌을 무겁게 받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안도 달라지고 합의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유형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합의의 시기와 시도 방법, 금액을 하나씩 생각하고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언제 합의를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문제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 연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조력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도 합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에도 시의적절히 진행할 방법은 있습니다만,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마냥 넉넉고 있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었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의뢰인분은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신뢰하고 좀 일을 맡길 수 있던 여 직원분이 있었어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나 중요한 영업, 협상 자리에도 조언을 구하고 동석을 할 정도로 믿음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믿었던 분인데 좀 업무적으로 좀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꾸짖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에 몇 번 더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계속적으로 꾸짖기도 하고 또 실망감을 표현했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퇴사를 하겠다,
의뢰인분은 순간 정신도 차리고 또 신뢰하는 직원분이었기 때문에 사과도 하고 관계회복을 시도했는데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는지 결정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퇴사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왔다,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의뢰인분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기존에 뭐 인적 친밀 관계도 쌓여 있고 신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뭐 업무하다가 신체적 접촉이나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 처음에는 무척이나 좀 당황하고 억울한 점도 있었지만 그러한 행동이 상호간에 동의하에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역시 시점이 그럴 뿐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심하고 또 회사 운영 차원에서도 그간의 이제 공로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이의 제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빠르게 합의 시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상대 측도 마음이 누그러졌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합의서에도 이제 향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게 되면 통상은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 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신분상의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가 있기 전에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해도 선고죄는 친고죄가 폐지가 돼서 합의를 해도 괜찮은 거냐, 추후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 합의를 해놓고 충분히 철회도 할 수 있고 합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라서 당연히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약정을 했다면 대부분은 원만히 이제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고소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이 합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저 빨리 뭐 사건을 무마하고 싶다거나 성급한 생각 때문에 합의를 하는 건 깊이 신중을 기해 보시고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고소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 볼 틈도 없이 112 신고가 됐다, 고소가 접수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설명드려야 하는데 112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자 그리고 피신고자 파출소로 이동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피해자는 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 뒤에 관할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사건이 배정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 텀이 있는데요. 이때 합의서 혹은 고소 취하, 처벌 불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게 된다면 피해자 조사 전에 속히 합의를 하고 또 고소 취하를 하면서 사건을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면 사건은 더 이상 좀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것과 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의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가? 사실 빨리 합의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들잖아요. 또 잘못을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대부분은 연락을 받지 않죠. 깜깜무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기가 합의가 급하다고 계속 연락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2차 피해로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그나마 이건 연락처를 알 때인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피고소인을 볼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거나 또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합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합의에 임하시는 게 좋고요.
않고요. 결국에는 이 합의라는 건 피해자가 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상대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합의를 하기 전에 상대 측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사정들은 앞선 나의 범죄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현재 고소 전인지 고소 이후인지에 따라서 여러 사유들이 있고 또 유형마다 대책들이 달라져요. 여러 가지 상황마다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조언드리고 싶은 건 우왕좌왕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상 변호사가 합의에 임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로든 이 2차 피해라는 울타리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연락처도 도움을 받아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도 연락이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면 그 변호인과도 연락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되는 행위와 나의 신분, 나의 상황에 따라서 유사 선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유사 선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 가능성, 합의금은 또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대응 방안을 달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통상 이 합의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을 때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라면 형사조정제도나 법원 단계라면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이 합의 과정에서는 사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3자가 개입하게 되면, 그리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원만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려울 것만 같던 합의도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조정위원이나 양형조사관이라는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결혼은 맹목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합의를 보기 위해서 시도하기보다는 주력해야 되는 점들이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또 혹은 그 기존 관계나 사건 당시에 있었던 경위 등을 좀 차분히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좀 담담한 어조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얼마에 그렇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일정 여러 영상에서도 찾아보셨겠지만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적게는 몇백, 많게는 수천만 원, 억 단위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또 얼마 정도다 라는 것과는 사실 실무상으로는 괴리감이 많습니다. 단순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내 신분상의 위험이나 처벌이 주는 위험 때문에 합의금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라도 이 당사자들의 어떤 종종 관계 때문에 합의금이 좀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합의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인터넷이나 좀 매체 등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내가 해당되는 범죄 유형이나 그리고 나의 어떤 신분적인 지위,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해서 그런 사안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금액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거든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피해자 자신도 자신이 얼마를 합의 금액으로 제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의뢰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이 예상하는 금액대는 유사 선례들에서 이루어져 왔던 합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 금액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되지는 않지만 모순적이게도 또 유사 선례들에서 정해놓은 합의 금액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누가 그렇다더라, 누군 얼마에 합의를 했다더라, 이렇게 되면 또 그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지 않고 딱 금액적으로만 얼마다, 이런 정보들은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보고, 합의 금액은 결국 상대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또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합의에 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의사 판단해야 될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혼자서는 좀 판단하시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